안녕하세요, 탑튜브입니다. 오늘은 가격대별 추천 미니벨로 상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니벨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미니벨로 추천 글입니다. 근데 사실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떤 미니벨로를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주로 어떤 용도로 미니벨로를 타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는 미니벨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격대별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미니벨로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라이딩 스타일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만원대입니다. 40만원 이하는 사실 추천드릴 만한 모델도 없고요. 30만원대로 미니벨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또 기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0만원대 이상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40만원대 미니벨로 중에서 가장 추천드릴 만한 1순위 모델로 티티카카 플라이트 P8하고 V9 HD 플러스 이렇게 이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44만 8천원, 그리고 리퍼 할인을 받게 되면 39만 8천원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반조립 상태에서 배송비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티티카카 플라이트의 특징으로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휠셋 역시 쉴드 베어링 휠셋입니다. 그리고 포크에 홀이 있어서 캠핑용이나 여러가지 가방을 활용하기 좋은 그런 홀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델텍 케이블 브라켓이 있습니다. 델텍 케이블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제가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다혼 제품들이나 티티카카 제품들을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디자인이 막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은 디자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오랫동안 라이딩을 해봤던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도 순으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모델이 티티카카 플라이트 P8 HD 플러스 모델입니다. 39만 8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4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델에서 플러스를 선택하시고 색상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립을 선택하게 되면 반조립, 완조립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조립을 선택을 했을 때 총 가격이 배송비 제외에 44만 8천원이 나옵니다. 44만 8천원에 이 정도 구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입문용으로는 가장 1순위로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유압식 시마노 디스크 브레이크에 그리고 쉴드 베어링 휘셋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알투스 드레일러, 시마노 레버, 그리고 시마노 스프라켓까지 캐리어 블록 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크를 보게 되면 포크에 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포크 가방이나 활용도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포크에 홀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색상도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죠. 근데 디자인이 막 엄청 이쁘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 가격대에 이 부품 구성에 디자인까지 이뻤으면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P8하고 V9의 차이는 형상이 조금 다른데, P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형으로 뻗은 프레임을 P8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곡선형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게 V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HD 플러스 모델입니다. 제품 구성은 동일하고요. 사실 이 40만원대 가격대가 가장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판매량도 많고 접근하기도 쉬운 가격대라서 가장 치열한 제품들이 모인 그런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 좋게 출시를 하는 제품들도 작년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디에고 독도인데, 디에고 서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에고 서울도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온 모델이었는데 폴딩 부분에서는 추천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디에고 독도는 폴딩도 깔끔하게 접히면서 폴딩 자석도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좀 잘 나온 그런 가성비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49만 3천원입니다.
특징으로는 프레임이 펄 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랍버로 튜닝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블랙 색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펄이 들어가 있는 유광 색상입니다. 그래서 실물이 훨씬 더 이쁘고요. 티티카카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포크 부분은 스틸로 되어 있고 메인 프레임만 알루미늄인데 디에고 독도 같은 경우에는 포크까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휠셋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휠셋의 허브를 노바텍 허브를 사용을 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허브는 아니지만 이 가격대에서 노바텍 허브 이 정도 등급이면 사실 9만원대의 미니벨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허브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휠셋도 제가 지금까지 타본 경험으로는 내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가드 일체형 체인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텍트로 V 브레이크 적용됐습니다. 텍트로 V 브레이크도 저렴한 제품들 중에서는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게 저가 라인에서 브레이크 브랜드로는 텍트로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의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지금 3순위로 위미파를 해놨는데 위미파를 3순위로 해놨다 그래서 디에고 독도보다는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냥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제가 2순위 3순위로 해놓은 거고요. 위미팔하고 디에고 독도의 프레임은 정말 비슷하게 생겼지만 제가 프레임 완성도가 좀 좋다고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폴딩을 했을 때도 전체적인 모습이 바퀴가 딱 수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끌봐도 가능합니다. 근데 위미8은 폴딩을 했을 때 이 바퀴의 수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 위미8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외형은 흡사하지만 프레임의 굵기가 다릅니다. 디에고의 프레임의 굵기가 더 크고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점, 일반적인 폴딩 좌석의 위치는 이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에고 독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이 뒤꿈치 부분하고 이 폴딩 좌석의 위치가 가깝다 보니까 페달에서 발의 위치가 조금 틀어졌을 경우 발 뒤꿈치가 폴딩 좌석에 걸릴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딩 좌석이 튀어나온 이 부위를 더 집어넣어서 살짝만 튀어나오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이 더 들어가고 이 앞부분에 있는 좌석이 한 이쯤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서 발 뒤꿈치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위미8을 거의 1년 이상 탔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1년 정도 꾸준히 탔었는데 이 휠셋의 내구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스포크가 나가는 바람에 교체를 받았었고요. 교체받은 휠셋 역시 몇 달 타다가 또 휠셋에 소음이 나서 봤더니 스포크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루미늄 스포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휠셋의 무게는 좀 감량이 될 수도 있지만 내구성 부분에서는 스틸 스포크보다는 내구성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에고 독도 같은 경우에는 스틸 스포크를 사용을 했고요. 핸들포스트가 디에고 독도와는 다르게 콜스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스템 방식이 어떤 핸들포스트냐면 이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핸들포스트가 콜스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핸들포스트는 대형볼트 방식의 일반적인 핸들포스트인데 위미8 같은 경우는 이 콜스템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디에고 독도는 이렇게 일반적인 대형볼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형볼트는 아니지만 대형볼트랑 비슷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미니벨로가 원 사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핸들포스트를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각도별로 핸들포스트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들포스트 길이별로 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장에 맞는 그런 핸들포스트로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퀄스템 방식의 핸들포스트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각도별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길이별로 판매하는 그런 핸들포스트도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점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디에고 독도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굵기가 더 좀 얇은 튜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클래식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및 팔의 장점이죠. 이렇게 안장, 그립, 페달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보통 이런 저가 모델에서 안장, 페달, 그립은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딩을 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진에서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양쪽 바퀴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에고 독도랑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4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만한 모델은 역시 바이크스 시티,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바이크스 나노입니다. 작년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델 한 가지를 선정을 한 모델이 바로 바이크스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가격대에서 압도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바이크스 시티가 89만원, 바이크스 나노는 99만 9천원입니다. 특징으로는 브롬톤과 1대1 프레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스텀이 자유롭고, 브롬톤에 사용되는 그런 튜닝 파츠들을 대부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이거는 브롬톤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좋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브롬톤이 사실 가격대로 치면 성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C라인 같은 경우는 내장 기어 방식이라서 좀 무게도 그렇고 구름성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외장 모델인 바이크스 시티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스 나노의 특징은 가장 작게 접히는 유일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성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이게 14인치 모델이라서 주행성이 안 좋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실제로 가장 잘 타고 있는데 주행성 부분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4인치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딩 하는데 전혀 이질감 없고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미니벨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1순위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유사 브롬톤의 타이틀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는 거겠죠. 나노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용 파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킥스탠드를 구매를 하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괜히 또 잘못 샀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나노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에 문의를 해서 지금은 장착을 해놨는데 100% 호환이 가능한 그런 킥스탠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튜닝에 제한이 있는 부분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티티카 에어 P11, 다혼 마리너 D8 플러스, 그리고 아직 출시 미정인데 고성능 보드워크의 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25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성능 보드워크입니다. 티티카카 에어 P11 같은 경우에는 부품 구성이 다 상급 부품을 적용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델텍 케이블이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자켓 가방들을 조금 빡시게 이렇게 적재를 하고 다녔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혼 마리너 D8 플러스 역시 델텍 케이블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9만 8천원이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머드가드, 리어렉까지 기본으로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델텍 케이블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추천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접이식 미니벨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 델텍 케이블 하나로 내구성도 엄청 좋아지고, 물론 승차감이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미니벨로를 오래 타시다 보면 승차감은 크게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미니벨로의 승차감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잘 나가는 그런 모델을 선호하게 되는데, 델텍 케이블이 달리게 되면 프레임의 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접이식 미니벨로에는 델텍 케이블이 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디자인인데 다혼하고 티티카카 모델이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색감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혼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티티카카는. 그리고 이제 3순위로는 메디슨 델타. 프레임 자체가 비슷한 프레임을 사용한 미니벨로가 없습니다. 그냥 독보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유저들의 성향을 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세련된 프레임 디자인 그리고 부품 구성, 한국 유저분들이 기어비가 좋고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모델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그런 유저분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해서 부품 구성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사실 조금 가격대가 애매합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71만원, 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닙니다. 지금 적용한 이런 제품 구성을 보게 되면 40만원대 위미나 독도 그리고 티티카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제품 구성이라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도 시마노 MT200을 사용했죠. 근데 티티카카 플라이트 P8도 역시 시마노 MT200 유압식 브레이크입니다. 가격대는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은 등급의 이런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스프라켓 단수 이런 걸 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드레일러도 LTU 구동계를 사용했죠. LTU 구동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구동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가 좋은 구동계라서 그래서 가성비로만 따지면 가격대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3순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봐도 굉장히 굵죠. 그래서 프레임 무게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도 메디슨 델타를 타봤는데 조금 무거운 편이고 뉴 델타 10 SE 같은 경우에는 451 힐셋을 사용을 했고 오른쪽 접이 방식이라서 폴딩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바퀴도 일단 큰데 오른쪽 접이 방식이면 폴딩 부피가 더 커지죠. 접이식 미니벨로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뉴 델타 9 같은 경우에는 406 사이즈이지만 가격대는 더 비싸죠. 79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크기 리치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메디슨 델타를 탔을 때 리치가 굉장히 좀 짧아서 스템을 활용을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이 프레임의 리치라고 하면 이 안장과 핸들과의 이 간격인데 이 간격이 좀 좁은 편입니다. 델타가. 그래서 저는 이 스템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앞으로 빼서 이렇게 해서 탔는데 신장이 크신 분들한테는 좀 작을 수도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이 라이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신장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허리가 이렇게 쭉 핀 상태로 이런 각도로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좀 리치가 많이 짧아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가격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가격대가 빡세지죠.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도 미니벨로에서는 중급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1순위로 선정한 모델이 턴버지 R10 한정판 모델입니다. 제가 턴버지 X11을 탈 때 가장 발해왔던 모델 중에 하나가 턴버지가 451 사이즈의 20인치 미니벨로인데 406 사이즈로 나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국 한정판으로 406 사이즈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대도 좀 합리적인 200만원 가격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턴버지 X11은 360만원, 300만원이 훨씬 넘죠.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했고 디자인도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 406 사이즈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격의 타이어로 변경을 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고속용 타이어를 장착하셔도 되고 MTB 스타일로 좀 굵은 타이어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451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이지만 406 바퀴보다는 크기 때문에 타이어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강제적으로 좀 얇은 타이어를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국 유저분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턴버지 R10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가장 타보고 싶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특징으로는 406 사이즈 한국 한정판 모델입니다.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프레임 경첩
핸들 포스트 내구성 정말 좋습니다. 턴 전용 기술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상급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바이크스 SE, 에이스오픽스 에어 또는 라이트. 바이크스 SE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스 CT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무게가 가벼운 그런 부품을 적용을 해서 전체적인 무게를 가볍게 만든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크스 CT에서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가벼운 무게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바이크스 SE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오픽스에서 나온 에어하고 라이트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일한 알루미늄 재질로 나온 트라이폴드입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에이스오픽스 에어하고 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겠죠. 거의 무게가 8kg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kg대면은 브롬톤으로 치면 거의 T라인? T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롬톤 T라인은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8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가벼운 무게를 좀 찾으신다면 에이스오픽스 에어나 라이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에이스오픽스 에어는 184만 원, 라이트는 119만 원인데 같은 알루미늄 재질의 그런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부품 구성이 좀 더 상급 부품을 적용한 모델이 에이스오픽스 에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격을 줄여서 가성비 좋게 나온 모델이 에이스오픽스 라이트입니다. 아마 에어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아무래도 더 저렴하기, 9kg대네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무게는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내구성만 괜찮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뮤 LX 모델입니다. 이거는 전혀 몰랐었는데 3순위로 어떤 모델을 선정할까 많이 검색을 해보다가 찾아낸 모델인데 이 모델도 굉장히 좀 많이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125만 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3순위로 선정을 해놨는데 140만 원에서 현재 12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로 나온 제품입니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스무드 웰딩 기법으로 프레임이 설계가 됐습니다. 용접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깔끔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텍 케이블을 추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델텍 케이블 브라켓이 있어서 장착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헤드 튜브 아래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제품에만 장착 가능하게 다운해서 나온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 델텍 케이블은 추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역시 사바코리아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경량 휠셋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05 구동계를 사용했네요. 가격 대비 부품 구성이 좋습니다. 에르곤 그립이네? 이것도 역시 괜찮네요. 티아그라 브레이크를 적용했습니다. 부품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로드 자전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미니벨로랑 비교를 했을 때 부품 하나하나가 등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핸들 포스트 역시 좀 차별화가 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역시 다운 전용으로 좀 날렵한 디자인의 안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포스트도 경량 시포스트를 사용한 것 같고, 슈발베 타이어가 기본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변 스템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부품 구성은 정말 뛰어납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캐리어 블록을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없습니다. 디자인은 역시 다혼 제품 특성상 너무 좀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단점으로 해놨지만 이건 뭐 호불호가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혼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디자인이 가장 좀 잘 나온 모델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것도 한번 타보고 싶긴 하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200만원 이상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부터는 성능을 보시면 안 되고 감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드 자전거처럼 뭐 가격대가 더 비싸다고 해서 더 빠르거나 고성능 부품을 적용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미니벨로는 약간 좀 가격대가 높으면 소량 생산의 수제작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대가 센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구성이 좋고 디자인을 굉장히 좀 세련되게 만든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1순위는 브롬톤입니다. 저는 C라인을 제외를 했습니다. 요즘 유사 브롬톤이 너무 잘 나와서 C라인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성능이 좋게 나와서 C라인을 제외한 브롬톤 P라인, T라인입니다. P라인은 400만원대, T라인 800만원대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역시나 제품 퀄리티가 좋고 내구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브랜드 감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브롬톤이 가지는 이 미니벨로의 세계에서 그런 입지는 가장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미니벨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지만 브롬톤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좋고, 그리고 중고 가격 방어도 잘 돼서 고가로 구매를 했다가 죄값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는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미니벨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중고 가격 방어가 정말 잘 됩니다. 이것도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가격이죠. 그리고 가격대가 비싸다고 해서 성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른 저가 미니벨로보다 잘 나간다거나 훨씬 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죠. 가볍고 가성비 좋게 나온 제품들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역시 감성입니다. 감성. 그리고 2순위로는 버디 R,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버디 클래식 에보가 있습니다. 버디 R은 제가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버디 R 같은 경우에는 380만원, 버디 클래식 에보는 290만원입니다. 특징으로는 독보적인 프레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뒤 서스펜션이 달린 유일한 미니벨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접이식이 아니고 일체형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가격인데,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앞뒤로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디 R이 미니 스프린터 컨셉으로 나온 그런 미니벨로지만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달링을 했을 때 그런 힘을 조금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엄청 좀 잘 나간다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승차감이 엄청 뛰어난 그런 서스펜션도 아닙니다. 서스펜션이 없는 그런 미니벨로보다는 승차감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MTB처럼 그렇게 승차감이 뛰어난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 달리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캐리어 블록을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없고, 폴딩을 했을 때 조금 더 20인치 미니벨로 중에서는 작게 접히는데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휠베이스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핸들이 좀 타 미니벨로에 비해서 민감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버디 클래식 에버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버디 클래식보다는 고성능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버디 클래식이 버디 R보다는 저가 모델인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고성능으로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미니벨로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3순위는 턴버지 X11 체데크입니다. 턴버지 X11은 현재 360만원, 그리고 체데크는 모델별로 320에서 480만원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턴버지 X11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빠른 미니벨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니 스프린터로 나온 접히지 않는 그런 미니벨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턴버지 X11을 오랫동안 탔었습니다. 확실히 잘 나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품 구성이나 그리고 휠 사이즈가 또 가장 크고 단단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튜닝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제품 자체 완성도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타고 다니셔도 좋을 만한 그런 부품 구성이고요. 그리고 체데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궁금한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구매 욕구가 생기는 그런 미니벨로는 아닙니다. 유일한 풀카본 접이식 프레임에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카본이기 때문에 승차감 역시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체데크의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브랜드 인지도가 좋지 못합니다. 이 체데크라는 미니벨로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가격대가 풀카본의 그런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가 18인치이다 보니까 역시나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인치는 저도 예전에 타이렐 리브를 타봤었는데 이 18인치가 굉장히 애매한 게 16인치보다는 크고 20인치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 나간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휴대성이 뭐 엄청 뛰어나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고, 체데크 특성상 폴딩 시 끌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브롬통과 같은 방식으로 접히지만 끌바는 불가능해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는 좋지만 그렇다고 계속 들고 다니게 되면 아무리 가벼워도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본 프레임이다 보니까 캐리어 블록을 달 수 있는 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턴버지 X11의 단점을 말씀 안 드렸는데 역시 가장 빠른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프레임이 단단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승차감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고, 역시나 미니벨로 중에 가장 큰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딩 사이즈가 큽니다. 실제로 제가 턴버지 X11을 방출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폴딩 사이즈가 커서 활용도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몰튼입니다. 몰튼은 그 외로 적어놨는데 몰튼은 그냥 몰튼입니다. 뭐 미니벨로라고 봐야 되나? 그렇다고 뭐 풀사이즈의 그런 자전거도 아니고 몰튼은 그냥 몰튼 자체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장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저렴한 제품이 400만원에서 4천만원대까지 있는데 거의 요즘 나오는 세단 차 가격이 이제 4천이면은 4천? 4천을 주고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4천만 원의 가격을 주고 살만한 그런 가성비는 안 나오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비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소량 생산의 수제작이고, 그리고 이제 트러스 구조의 그런 형상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좀 기술력이 들어간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벨로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20인치 이하는 그냥 미니벨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니벨로 중에서는 뭐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능으로 접근한다기보다도 감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디자인이 겁나게 이쁩니다. 제가 봐도 정말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갖고 싶은 그런 소장 욕구가 생깁니다. 몰튼의 그 기술력이 들어간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서울 매장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타볼 수도 있는데, 이 몰트는 제가 따로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단점으로는 뭐 당연히 가격이겠죠. 가격. 이 4천만원, 몇천만원의 그런 가격을 주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는 아닙니다. 로드 자전거에서도 4천만원은 거의 없죠. 있나? 있긴 하겠지만 로드 자전거에서도 상급 자전거라고 하면 2천만원대, 3천만원대인데 이 몰트는 뭐 4천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는 거의 넘사벽 수준을 가지고 있고, 가성비는 뭐 그냥 최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분리형 또는 일체형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니벨로를 접어서 어디를 들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활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이 분리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접이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분리를 해서 반으로 이렇게 반반씩 휴대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일체형으로 또 나오는 프레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몰튼은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고, 이 몰튼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한번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별 미니벨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제가 직접 타본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